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천도교 현장인데요. 지난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제13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었고 그 정신은 3.1 독립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 꽃피운 원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오늘날 K민주주의를 이루기까지의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천도교 중앙도서관장을 지내시고 천도교 월간지 신인간의 주관이신 박길수 주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주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13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천도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날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동학농민혁명은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은 이른바 근대가 시작된 이후의 역사 중에서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가장 앞선 시기의 사건입니다. 예. 국가가 이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이름 없는 농민과 민중이 나라의 축제로 등장한 사건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860년의 동학창조와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시도하였던 역사로서 최근의 빛의 혁명까지 면면이 이어져오는 근현대사의 원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축사에서 동학혁명은 우리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서구식 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이 동학식 민주주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 동학식 민주주의라는 말이 가능하다면 첫 번째 특징은 위로부터의 민주주의도 아니고 오로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도 아닌 관민상하의 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과 민이 서로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와 협력으로 원만한 통치 권력을 형성하는 협재의 민주주의라는 점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 두 번째 특징은 인간들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나아가서 세상 만물을 모두 하늘림으로서 공경하는 지구적 민주주의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구 민주주의가 권리와 제도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동학식 민주주의는 서로를 하늘님처럼 대하는 깨달음의 실천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동학식 민주주의가 좀 많이 더 구현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의 K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쉽게 쓰고 있는데 이제 그 의미를 점점 알아갈수록 그러한 한국식 나아가서 동학식 민주주의에 가깝게 근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보완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런 제도란 생각이 듭니다. 자,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중심 가르침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 신분제 사회를 뒤흔든 혁명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사람이 곧 하늘, 즉 인내천이라고 하는 정신은 동학 창도 당시는 물론이고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동학이 민중 속으로 확산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사인여천, 즉 사람 섬기기를 하늘님 섬기듯이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양반들이 동학도인들에게 가장 적대감을 드러낸 장면은 동학에 입도한 양반과 노비가 입도한 그 순간부터 서로 경어를 쓰고 서로 맞절을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동학은 절로 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것도 동학의 혁명은 생활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당시 이 동학농민혁명은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동학농민혁명은 당시 민중들에게 인권과 평등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또 큰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평생에 한 번 하늘 같은 대접을 받은 경험을 한 사람은
다시는 종처럼 사는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핍박과 수름 속에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동학에 입도한 이후 서로를 하늘같이 대하고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맛본 이후에는 죽으면 죽었지 그 이전의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동학 농민군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빗발치는 총탄을 무릅쓰고 우금치 고개를 오르고 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부터 우리는 민주주의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동학농민혁명을 경험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맞이합니다. 당시 최대 종교가 천도교였다고 하는데요. 이 동학농민혁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3.1운동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크게 1차 기포와 2차 기포로 나뉘는데요. 특히 동학농민혁명 2차 기포는 명실상부한 항일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군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수십만 명의 동학군들이 처절하게 패전하고 많은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죠. 그 3.1운동은 바로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의 그 역사적 경험 위에서 기획되고 실행되었습니다. 그 김인현 당시에 한반도에 주둔하는 일본군의 무력은 가보년 당시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3.1운동을 영도하신 의암손병희 선생은 비폭력이라고 하는 운동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예. 무장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당시 우리 민중들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시켜내는 획기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그 처절한 패배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3.1운동 당시에 천도교가 기독교, 불교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서 민족 대단계를 이루어서 그 3.1운동을 전개한 것도 동학농민혁명 당시 양반 유생 등들과의 연합 정선을 형성해서 일본군에게 대항하려고 하였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 패배로 돌아갔던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보년에는 민족 연합 정선 형성에 실패하였지만 김인년에는 그것이 성공하였기에 결과적으로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 동학농민혁명을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웠던 것을 보감 삼아서 3.1운동을 이제 이웃 종교인들과 그리고 민중들과 다 같이 대통합 평화운동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고요. 한국전쟁을 거쳐서 또 독재 시대를 맞게 됩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싹트기 시작하는데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여기에도 동학혁명의 정신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87년 민주화운동 그리고 최근의 촛불혁명이나 피의 혁명까지 일관되는 것은 백성, 오늘날의 시민이 이 나라,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동학이 이 땅의 민중들을 보국 안민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면서부터 뚜렷한 의식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이 땅의 이름 없는 민중들, 수많은 시민들이 어떠한 곤란에 처하여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써올 수 있었던 것이 저는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 준 아주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서구식 민주주의가 전파된 나라들은 많은데 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합해서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지 못하는가를 봤을 때 뭔가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2번의 대통령 탄핵을 또 시키면서 이 K민주주의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이 K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이 동학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해 나가야 할지 우리 국민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건 비처혁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그 K민주주의 특징은 비폭력이라는 점, 그리고 끝내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그리고 암울한 가운데서도 때와 같은 그런 혁명의 판을 벌여내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K민주주의 바탕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질서 있는 참여와 비폭력적 책임성,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동학의 정신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K민주주의 특징들은 132년 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이미 실험되고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계인의 시선과 관심도 드라마, 영화, K팝과 같은 감각적인 문화에서 이른바 K사상이라고 불리는 정신적인 근원을 탐구하는 쪽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외국인들보다 앞장서서 그러한 K민주주의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동학의 정신은 민주주의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살아있는 정신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오늘날 기후위기나 AI 같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동학의 정신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긴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동학농민혁명은 결코 실패한 반란이 아니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첫 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주의는 특히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 환경과 만물까지 아우르는 것이 동학식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최근의 기후위기나 AI 등장은 이 세상이 인간들만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웅변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경천, 경인, 경물의 상경 사상을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동학에 대한 관심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러한 동학의 삼경 사상으로 대표되는 그 생명 사상, 즉 그 모심과 살림의 사상이 먼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원불교도 생활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려 했던 그런 종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학 역시 하늘을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만물 속에서 모시려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종교 모두 그 한국 근현대사의 생활 종교 전통을 잘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전통이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은 이는 유토피아로 가는 길과 그 디스토피아로 가는 그 길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기술과 같은 문명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 따라 갈라지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변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나 스스로가 먼저 내 마음을 먼저 바꿈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학의 시천주 주문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철학이요 영성의 동력입니다. 또 마음 공부도 중요한 방법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학이 말하는 모심과 공경의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에서 우리 천도교도 또 원불교도 탄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뿐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 네, 만물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천도교 중앙도서관장을 지내시고 현재 천도교 월간지 신인간의 주관이신 박길수 주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주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